우와. 이 화석엔 아르디피테쿠스라는 학명이 지어졌습니다. 손이 무릎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팔이 너무 긴. 그러니까 유인원 같아.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교수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의 가장 첫 단계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지현 씨 엄청 예리한데요? 그럼요. 네, 맞아요. 아르디피테쿠스가 발견된 이후 나온 자료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앞에 아르디피테쿠스를 추가해서 진화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인류학은 그 어떤 역사학보다도 아득한 먼 옛날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새로운 증거나 연구에 따라서 언제든 기존의 이론이 뒤바뀔 수 있는 학문인 거죠. 이것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화석의 발굴로 알게 된 인류 진화의 초기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 교수님, 그럼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 고인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또 따로 있나요? 네, 440만 년 전의 아르디와 318년 전의 루시의 비교를 통해서 두 종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가? 아까 루시의 볼고온도와 비교했을 때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손가락이요, 손가락. 움직인데. 바로 발 모양입니다.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손가락 같네. 엄지발가락이 벌어졌네. 그렇죠. 아르디발은 루시에 비해서 엄지발가락이 마치 손가락처럼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더 지탱을 잘하기 위해서 두 발로 설 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르디는 나무 위에서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움켜잡기 편한 엄지손가락처럼 어떤 발에서도 그게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즉, 초기 인류는 나무 타기와 두발 걷기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인류가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뭘 자꾸 했어야 돼서. 모기를 이렇게 든다든지. 그렇죠. 아르디피테쿠스는 300에서 350cc의 작은 뇌 용량을 가지고 나무 생활과 지상 생활을 병행하며 살았어요. 이후 약 42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합니다. 뇌 용량은 400에서 500cc 정도로 이전보다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아르디피테쿠스에 비해서 나무 생활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땅 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두 발 걷기를 발달시킨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진화한 인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단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발견됩니다. 야, 1960년대 영국 출신의 고인류학자 리키는 탄자니아에서 고인류 화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도구를 만든 고인류의 화석이 존재할 거라고 확신한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근에서 손뼈와 두개골을 찾게 되었고 그 뼈에 손을 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헤블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우와, 아예 다른 인종이네 진짜. 교수님, 그럼 이때부터 인류는 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증거가 별로 없을 뿐이지. 그런데 호모 헤블리스의 화석이 있는 곳은 대부분 근처에 도구 사용의 흔적이 담긴 유적들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호모 헤블리스는 뇌용량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용량이 오렌지 한 개 정도의 크기였다면 호모 헤블리스는 한 개 반 정도로 늘어난 거죠. 190만 년 전이 되면 곧선 사람이라는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호모 에렉투스는 부끄러움을 좀 알았네요. 뭐야? 옷을 입고 있어. 팬티를 입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복원도에 이제 그 그린 거고요. 그죠? 네네네. 저거는 그냥 가짜죠. 네. 호모 에렉투스의 뇌용량은 900cc로 오렌지 2개 정도로 커지죠. 평균 키는 173cm 정도로 현생 인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고기를 익혀 먹었고 칼로리 흡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 크기가 커졌고 키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시기에는 인류의 생활 반경이 더 넓어졌어요.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 멀리 아시아. 아시아랑 뭐 저기 맞아요. 화석에 의해서 밝혀진 이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그려봤어요. 함께 볼까요? 네. 우와. 동남아시아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쪽까지 갔네. 그렇죠. 우와. 뭐야 중국까지 갔는데요? 당시에는 해수면이 낮아서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까지 모두 육지로 연결돼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간 최초의 종이었습니다. 우와. 교수님, 근데 19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뭐큰 일이 있어서 이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났던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대이동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떻게 사냥했을까요? 호모 에렉투스가 사냥에 특화된 이유는 이것을 잘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이 호모 에렉투스가 사냥에 특화된 이유는 네, 힘이 약합니다. 에렉투스가 사냥을 하기엔. 근데 단합을 잘합니다. 규현 씨 오답이. 아! 네, 혜성 씨. 사냥을 잘하려면 네, 움직이는 물체를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네, 달리기를 잘했다. 아,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달리기일까요? 어떤 달리기? 어떤 달리기? 네, 정답. 네 말씀하세요. 네, 나 알겠는데 하세요. 아니 하세요. 아, 저 알았어요. 아니, 양보할게요. 아니 네. 하세요. 빨리 해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뭐예요? 지현 씨 타잔인 거지, 타잔. 오답입니다. 아니요? 네, 나 이게 줄 잘 타는 줄 알았지. 달리기를 해서. 네, 정답. 혜성 씨. 달리기인데 호모 에렉투스가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갔잖아요. 네, 네, 장거리 달리기에 능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거야. 마라토너네 마라토너. 네, 네. 체력이 아주 오래 달리기인 건데요. 진짜 오래 달린대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한 방에 중국까지 한 방에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정도는 한 방에. 아니고 그 전에 굶어 죽지 않을까요, 선생님? 일주일을 뛰었대요.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다. 아프리카에서 사냥감이 중국까지 도망갔으니까 거기까지 잡으러 간 거지. 그러다가 유골이 중국에서. 한 달을 뛰어갔대. 그 한 달 뛰어간 거네. 아 너무 웃겨. 호모 에렉투스는 맹수와 같은 힘과 스피드가 없어요. 그래서 사냥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식 동물을 사냥할 경우 끈질김과 지구력을 발휘했습니다. 아 지구력. 털로 온몸이 뒤덮인 초식 동물이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열 쇼크를 받을 때까지 장거리 그래 추적을 죽여라 하는 이러는 거예요. 거지 동물이. 아우 죽여. 그 죽여. 순간을 노려서 사냥을 하는 아, 거예요. 근지구력이네.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없을 때. 오. 그렇다면 호모 에렉투스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오래 달릴 수 있었을까요? 중국까지 간다니까요? 42.19. 아 실제로 이제 20km 정도의 거의 하프 마라톤 정도는 거뜬히 아.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현대의 인류들도 그렇게 못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일 뛰었을 텐데.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냥을 했던 호모 에렉투스는 자신들이 아프리카를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먹이 동물을 그냥 생각 없이 추적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그거 좀 너무 뛰다 보니까 벗어났다고요, 아프리카에서? 일단은 중국까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만 년 전에는 현생 인류,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슬기로운 사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등장했을까? 우와. 어때 보입니까? 현대인간 모습에 비슷하지 않아요? 듬직해 보여요. 우리와 이제 같이 섞여 그래요. 살면 잘 모르겠죠. 호모 사피엔스는 에렉투스 이래로 불사용법과 요리법을 익히면서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섭취가 가능해졌고 뇌 용량은 1400cc, 오렌지 3개 이상의 수준으로 커지면서 지능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화나 이야기를 만들고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건 인간이 큰 규모의 집단을 만들고 종교,
국가, 돈, 법률 체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따라가 본 이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도 사실 오해가 숨어 있어요. 다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네. 이런 그렇죠. 그림. 네. 네네. 1965년 루돌프 잘링거라는 미국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미국에서 출판된 과학 도서에 실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그림 때문에 불거진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인류가 전 단계의 인류를 밟고 레벨업하듯 이전의 고인류가 멸종하고 계단식으로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전 인류가 멸종하고 진화한 인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엔 동시대의 여러 인류가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던 거랑 달라진 거잖아요. 조금 다르죠. 네. 심지어 학계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고인류의 종이 우리가 배운 4-5개의 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상은 원숭이다 했던 제 입이 부끄럽네요. 너무 많네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종은 극소수인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함께 살기도 했어요. 결국 지금의 우리인 호모 사피엔스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30여 종의 고인류 중 끝까지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가 된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건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누적적 문화를 이용하는 능력이 다른 고인류 종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석기를 만드는 능력, 불씨를 보존하는 능력, 사냥의 전략, 물을 찾는 능력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되고 축적되었어요. 그 덕분에 사피엔스는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나 먹이 부족에 대한 적응력이 다른 종보다 조금 더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독한 환경에도 적응해 나간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수많은 고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하나의 종으로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우리. 그런데 이렇게 진화론이 힘을 얻을수록 인류는 진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진화란 무조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에 해당하는 예가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입니다. 인류 중 가장 우수하게 진화된 백인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머지 열등한 민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인종차별주의에 철저히 진화론이 오용된 것이죠. 이를 근거로 유대인과 집시의 대학살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세 씨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학문도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우생학이라는 학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있어요. 우생학자들이 백인과 흑인의 얼굴형을 비교한 건데 코에서부터 이제 뒤통수까지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울수록 더 진화된 인간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김새의 차이는 진화의 차이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진화는 무조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좀 인종차별적인 학문이었죠. 저렇게까지 했어. 하지만 진화란 과거에서 무조건 더 나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진화라는 단어에 태아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진화를 하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요? 그럼 교수님 인류도 진화하면서 손해를 본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4발 걷기에서 2발 걷기로 바뀐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디스크나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취약하게 돼. 어떤 병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디스크도 있고 또 그리고 윗공기가 안 좋아요. 관련 있어요. 내장기관. 과학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은 질문엔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건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선생님! 네.
먼저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아,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심장이 위로 가서 그런가? 그게 안 좋다고? 네발 짐승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이죠. 그 결과 심장은 높은 머리로 피를 흘려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발 아래까지 피를 보냈다가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이런 심장의 펌프질은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장병의 위협을 높아지게 하는 거죠. 심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요? 역으로 예. 단련되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예. 소희 씨, 인간이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또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이제 여자들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네 태아의 머리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골반이 넓어야지 이게 출산이 더 쉬운데 두 발로 걸으려면 좀 골반이 좁을수록 좋아가지고 이제 골반이 좁아지다 보니까 좀 더 출산의 고통이 좀 더 심해진 거죠. 지금부터 네 발로 걸어야 되나? 아, 출산하시게요? 아니 뭐든 출산을 떠나서 심장을 좀 좋게 하려면. 근데 실제로 뭐 디스크 때문에 네 발 걷기 운동이 아, 있어요? 요즘 또 유행이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그럼 궁금한 게 이 피부색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뉜 거죠? 솔직히 그럼 궁금한 게 이 피부색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뉜 거죠? 그건 1999년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을 만드는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피부색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아, 이거 적도 위치랑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햇볕이 충분히 내리쬐는 적도 부근 지역은 멜라닌 농도가 풍부하고 자외선이 부족한 온대 지역으로 갈수록 멜라닌 농도가 옅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부색과 자외선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기서 잘 버틸 수 있는 피부 톤을 가진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과거 아프리카의 햇빛 따가운 적도 지역에서 살았던 인류 조상에게 햇빛 자외선은 치명적이었어요. 피부를 통과한 자외선이 엽산을 파기해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형학 태아가 태어날 확률을 높이기도 해요. 아, 진짜 치명적이네. 결국 인류는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자외선의 세기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게 된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어두운 피부가 발전하고 위로 가면 갈수록 옅은 피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진화는 끝이 난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환경에 덜 의존하게 되면서 진화가 멈췄다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후 사실 인류의 진화는 계속되고 심지어는 가속화되었어요. 그럼 인류의 미래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뭐가 더 없어지나? 퇴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계속 앉아 계시면 다리 근육이 아니야, 나 오늘부터 네 발로 걸을 거라니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오늘부터 네 발로 다니세요. 네. AI가 그린 미래 인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제 뇌 안 쓰는 거 아니야? 뇌만 있겠지. 뇌만 있는 거 아니야? 만 있을 거. 에? 어? 어떻게? 아 우리 거북목. 아 안돼 안돼. 어떻게? 펴줘야 돼요. 손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많이 휴대폰? 잡으니까. 그렇죠. 아, 휴대폰. 엄지손가락은 글자를 잘 칠 수 있도록 발톱처럼 바뀌고 목은 두꺼워지고 등은 혹등고래처럼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유 안 돼. IT에 의존하고 있는 인류가 이대로라면 800에서 한 900년 후쯤에는 이런 오싹한 모습으로 상상해 본 거죠, 사실. 아니, 일리 근데- 있어 보여요? 근데 아까 그 우리가 배웠던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렇게 되겠는데? 어? 나중에는 사족 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사족보행하게 되겠는데. 그러네. 물론 이 그림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컴퓨터의 과다한 사용은 인간에게 새로운 진화 압력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치. 아니야, 맞아. 모든 상상이 지금 다 현실됐었어. 난 저렇게 된다고 봐. 지금까지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나 그게 너무 충격적이야. 이렇게 뭐 진화한 그림이 그게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 한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게 너무 소름 돋다.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도 함께 살았고 신기하잖아요. 이거 갑자기 확 빠지게 되네, 이거.